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5권 7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소생. 그것은 생명 르네상스의 아침을 구하는 호포였다. 광선유포는 실로 묘법에 대시해 전개하는 대문화운동이다. 1970년 5월 3일에 열린 본부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한 이 선언으로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 묘법에 대시해 전개하는 대문화운동, 이는 불법의 인간주의를 근저로 한 사회건설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풍요로운 초목이 무성하다. 마찬가지로 불법의 위대한 생명 철학으로 인간의 정신을 일구어가면 그 속에는 위대한 문화의 꽃이 난만하고 인간 창가의 시대가 구축될 것이 틀림없다. 아니, 기필코 그렇게 해야 한다. 거기에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이 있다. 타인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을 빼면 종교가 사회적으로 존립하는 의의가 있을까라고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회장은 외쳤다. 1970년 가을 장가학회는 본격적으로 인간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려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최근에 인간 정신의 개척을 잇고 편리함이나 풍요로움만을 추구해온 현대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지겨울이만큼 통감해왔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심각해지는 공해 문제였다. 이 무렵 이타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등에 관한 재판의 향방이 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이타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농작물이나 물을 오랜 동안 흡수하여 생기는 병이다. 카드뮴을 계속해서 흡수하면 칼슘 대사에 이상이 생겨 뼈가 연화하여 변형되거나 부러지게 된다. 기침만 했을 뿐인데 골절한 사람도 있었다. 허리, 어깨, 무릎 등 전신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 이타이, 아프다, 이타이, 아프다라고 신음하기 때문에 이타이병으로 이름을 붙였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 여의고 쇠약해져 결국 죽는 사람도 있었다. 호르몬 관계 이상으로 중년 이후의 여성의 환자가 많았다. 이 병은 호쿠리쿠 지방의 도야마현 진지강 유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오랜 동안 풍토병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 고장의 의사와 오카야마 대학교 교수가 원인 규명에 나서 조사를 시작했다. 1961년 6월 일본 정형외과 학회 총회가 열리는 장소는 떠들썩했다. 진지강 유역에서 이타이타병을 연구해온 의사 하기노 노보루가 그 원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상류 지역에 있는 대기업 금속회사의 광업소가 내보내는 폐수에 함유된 카드뮴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대책은 지지부진하여 진척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 반이 지난 1967년 1월이 되어서도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풍파가 일 것을 두려워하여 인간의 생명보다도 먼저 대기업을 옹호하는 자세를 계속 취해온 것이다. 정부가 이타이병의 문제에 대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선 계기는 이해 5월 공명당 참의원 의원 오야 요시코가 참의원의 산업공해 및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타이병을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공명당은 생명존엄을 지키고 인간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공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원래 오야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하게 된 계기는 공명당 본부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있었다. 이타이병 연구에 몰두해온 오카야마 대학교 교수인 고바야시 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1966년 10월에 공명당 참의원 의원인 스즈모토 미노루가 재발한 아시오 동산의 광동 문제에 대해 피해 농민 편에서 대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했다. 이 사실을 신문에서 알게 된 고바야시는 같은 광동 문제가 더 심한 곳이 있다며 공명당 본부에 연락한 것이다. 고바야시가 말한 것이 진지강 유역의 이타이병이었다. 그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오야였다. 오야는 곧바로 오카야마로 달려가 고바야시를 만났다.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병의 원인을 규명한 그 고장의 의사 하기노도 찾아갔다. 하기노는 금속 광업석의 폐수가 이타이병의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세찬 비난을 받고 있었다. 하기노는 슬라이드 등을 통해 환자의 비참한 실정을 호소했다.
오야는 병에 걸려 격심한 통증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몹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오야의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흘렀다. 이런 비참한 일이 있단 말인가. 분명히 공해가 원인이다.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야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오야는 눈물을 닦고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들고 하기노에게 말했다. 이것을 추궁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처럼 정치를 맡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기노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 말 없이 오야의 손을 굳게 꼭 잡았다. 서로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빛났다. 오야가 말했다. 하겠습니다. 기필코 투쟁하겠습니다. 하기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1967년 5월 26일 오야는 국회에서 질문에 나섰다. 처음으로 이타이타의 병에 대해 국회에서 채택했다. 오야의 추궁에 후생성, 당시 후생성은 당황했다. 극우정의 국회의원은 대기업을 적으로 몰아세우면 표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문제였다. 민중을 괴롭히는 사회의 부조리와 투쟁해야만 비로소 정치가라 할 수 있다. 그 투쟁이 없으면 정치꾼일 뿐이다. 오야는 6월 9일에도 또다시 이타이타의 병을 문제 삼았다. 오야는 병의 원인이 금속회사의 강업소에서 내보내는 카드뮴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니 정부는 공해라고 단정하고 신속하게 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공명당은 당내에 이타이타의 병 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의료 제공과 원호수당 지급을 포함한 이타이타의 병 대책 긴급조치 요강을 작성하여 법안으로 통과시킬 흐름을 열었다. 12월에는 참의원의 산업공해 및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오카야마 대학교 교수 고바야시 준가 의사 하기노 노보루가 병의 원인을 단정하고 환자의 비참한 병상을 호소했다. 그 내용은 보도를 통해 전국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타이타의 병의 원인을 진즈강 상류에 있는 대기업 금속회사의 강업소에서 내보낸 카드뮴이라고 단정한 때는 1968년 5월이다. 사태는 급진전했다. 공해 문제로 정부가 가해자를 특정짓는 견해를 발표한 예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정치가의 일념이 마침내 정부를 움직였다.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원점이다. 공명당을 결성한 의의도 그 점에 있다. 이 발표는 이타이타의 병으로 끊임없이 시달려온 사람은 물론이고 공해 때문에 고생하는 전 국민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 실로 이 이타이타의 병이 정부가 공해병을 인정하는 돌파구가 되었다. 그리고 9월에는 정부는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도 화학회사 공장 폐수에 함유된 메틸순 화합물이 원인인 공해병이라고 단정했다. 미나마타 병은 규슈 구마모토현 남부에 있는 미나마타에서 발생한 메틸순 중독으로 인한 신경질환이다. 사지의 감각장애, 운동저하, 언어장애, 시야협착, 떨림 등의 증상이 일어나며 중증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공장 폐수로 메틸순 화합물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으면 이 병에 걸린다. 사람들 사이에 이변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1953년 무렵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1년 정도 전부터 미나마타만 주변에서는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이 많이 발생했다. 고양이가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빙빙 돌기도 하고 벽이나 아궁이의 불 속으로 돌진하는 등 기괴한 행동이 눈에 띄었다. 비슷한 현상은 개나 돼지에도 나타났다. 또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내며 바다에 떠있기도 했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나 바다새가 떨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불길한 조짐을 느꼈다. 이윽고 이변은 주민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발이 저리고 걸으면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혀가 꼬이고 긴 통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처럼 시야가 좁아졌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상한 상태로 호소하는 미나마타 사람들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했다. 몸을 가눌 수 없고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유도 없이 울거나 웃거나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쇠약해져 사망에 이른다. 의사도 처음 보는 병이었다. 원인 불명인 채로 뇌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중추신경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미나마타 보건소에 들어간 때는 1965년 5월 1일이었다. 5월 말에는 미나마타시가 기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당초 미나마타 병은 전염병일 소지가 있다고 여겨 환자를 격리병동에 보내고 환자가 발생한 집은 소독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코를 잡고 달려가 빠져나갔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 가지 않았다. 공동 우물 사용도 금지하고 자녀들도 또래 아이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했다. 환자 가족이 물건을 사러 가도 손으로 돈을 받지 않고 소쿠리나 젓가락을 사용해서 돈을 주고받았다. 무지가 편견을 낳아 고통이 심했다. 기병대책위원회는 구마모토 대학교의 의뢰에 미나마타병 의학연구반을 조직하고 조사 연구를 개시했고 11월 중간 보고를 했다. 환자에게서 병원군을 특정 지을 수 없다. 환자의 증상에서 일종의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이 추정된다. 그리고 오염된 해산물 섭취가 원인으로 의심되며 해산물을 오염시키는 원흉으로 이 고장에 대기업 화학회사가 방류하는 공장 폐수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구마모토 대학교 미나마타병 의학연구반의 중간 보고를 들은 미나마타시 어업협동조합은 1957년 1월 행동을 개시했다. 화학회사의 공장 폐수의 방류를 중지하고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무공해라고 입증된 물을 배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화학회사는 공장 폐수와 미나마타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그 후에도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내보냈다. 2월에는 구마모토 대학교 미나마타병 의학연구반이 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미나마타반에서 어획을 금지해야 한다고 구마모토현에 제안했다. 그렇지만 현 당국은 아직 원인 물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금지할 수 없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생성도 또한 만내의 모든 어패류가 유독하다는 근거가 없어 어획 금지는 곤란하다고 하던 터였다. 사람의 목숨보다도 원칙을 앞세우는 처사였다. 무엇을 위한 법률인가?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일체는 인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늦장 대응이 미나마타병의 피해를 키웠다. 미나마타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중금속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지지부진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 유기수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때는 의학연구반의 중간보고가 있은 지 2년 반이 지난 1959년 7월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화학회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용학자를 내세워 원인이 공장 폐수라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반론하게끔 했다. 이 무렵 화학회사 부속병원의 의사는 고양이에게 공장 폐수를 뿌린 사료를 먹이는 실험을 했다. 석 달 후 고양이 한 마리에서 미나마타병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 보고를 받은 공장 간부는 실험을 그만두게 했다.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없었다. 공장 측은 폐수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계속해서 부정했다. 미나마타병 발병자는 미나마타 주변에서 시라누이해 연안으로 퍼졌다. 이 고장에서 잡힌 물고기가 전혀 팔리지 않아 어민들은 생활이 궁핍해졌다. 1959년 8월에는 미나마타시 어업협동조합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는데 10월에는 시라누이해 연안의 어민이 걸기했고 11월에는 어민의 분노가 폭발해 공장 군에 돌입하여 시설 일부를 파괴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그 후 현지 사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학회사와 구마모토현 어민연합 간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종적으로 화학회사는 보상을 응하기는 했지만 이는 어민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보상으로 당초 구마모토현 어민연합은 25억 엔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말은 보상 3,500만 엔 그리고 6,500만 엔을 융자해 준다는 선에서 맺어졌다. 더구나 시위할 때 공장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보상금에서 1,000만 엔을 차감했다. 가구당으로 보면 1만 5천 엔 정도에 불과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어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액수였다. 이 1959년 11월에는 피해 환자들이 조직한 미나마타병 환자 가정호조회가 환자 한 사람당 300만 엔의 보상을 화학회사에 요구했다. 그렇지만 회사 측은 보상을 거부하고 호조회 멤버들은 이에 항의하여 공장 앞에서 연자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다. 미나마타는 그 공장과 더불어 번영해온 마을이다. 환자가 소란을 피우며 공장의 생산을 막는 것은 시를 쇠퇴시키는 행위라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 현지사를 중심으로 한 조정위원회는 화학회사와 호조회 간 위문금 계약을 맺게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이 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몹시 쓰라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위로금은 사망자 30만 엔, 생존자 중 성인에게 연금 10만 엔, 미성년자에게 연금 3만 엔, 장례와 제사 비용 2만 엔이었다. 그리고 화학회사가 환자나 가족의 호조회와 주고받은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었다. 장래 미나마타병이 공장 폐쇄에 기인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보상금 요구는 일절하지 않는다. 공장 폐쇄가 원인이라고 입증되는 것을 예상한 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계약이다. 이는 나중에 재판에서 무효로 되는데 이런 계약을 추진한 조정위원들도 화학회사 편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부득이 돈을 받았다. 본디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다 위문금 계약에는 회사 측에 사죄하는 마음도 인간의 눈물도 느낄 수 없었다. 1968년 9월 그제야 겨우 정부는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화학회사의 공장에서 배출한 메틸수은 화합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환자의 공적인 확인이 있은 뒤로 12년이나 세월이 경과한 터였다. 이 시점에서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은 환자는 사망자와 생존자를 합쳐 111명이었지만 정부가 공해임을 인정한 시기에 진단을 받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은 환자는 2,000명을 넘었다. 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감각장애 등 수은 오염의 영향이 있다고 인정해 화학회사가 일시적인 금액 지급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람도 1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존귀한 인명이 희생되었겠는가. 더욱이 정식의 늦장 대응이 1965년에는 니가타현 이가노강 연안 지역에서 제2의 미나마타병을 발생시키고 말았다. 완전히 똑같은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민중의 괴로운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 정치가의 사명이 아닌가. 미나마타병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그 후에도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기나긴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피해자는 말한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그 대신 회사의 높은 분들부터 차례로 수은 원액을 마시게 하자.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42명이 죽게끔, 부인들에게도 마시게끔 하자. 태아성이 태어나도록, 그런 다음 차례대로 69명 미나마타병에 걸리게 하자. 나머지 100명 정도 잠재 환자가 되게 하자. 그러면 되겠지. 태아성이란 태아에게 일어나는 선천성 미나마타병을 말한다. 사람의 목숨은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인명을 지키고 공해 대책을 시행하는 일보다도 경제를 우선해왔다. 그 결과 이타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또 요카이치 천식, 요카이치 지역에서 발생한 공해병 등과 같은 공해가 만연되고 말았다. 야마토 신시는 이 공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마음 아파하며 계속해서 깊이 사색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 서양 열강을 따라잡아 앞지르는 것을 목표로 부국강병, 식산흥업, 생산물을 늘리고 사업을 일으킴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소중히 하기보다는 산업 육성을 꾀하여 생산을 증대하며 나라를 강하고 풍족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다. 일본의 공해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아시오동산 광독 사건에서도 그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는 광독 피해가 확산되어 심각해지는데도 군수에 필요한 구리 생산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1900년에는 청원하러 대거 상경하는 피해민을 저지하려고 경찰과 헌병이 덤벼들었다. 사벨, 서양식 긴 칼을 휘두르고 때리고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고 중심자들을 잇따라 체포했다. 권력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광독 반대의 생애를 바친 정치가 다나카 쇼조는 분노에 차서 절규했다. 백성을 죽이는 것은
국가를 죽이는 것이니라.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다. 국가가 지켜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인명보다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 왔다고 해도 좋다. 니치렌 대성이는 입정왕국론에서 인한경에 국토가 어지러워질 때는 먼저 귀신이 문란하고 어서 19쪽이라는 글을 인용하셨다. 귀신이 문란하다란 사상의 혼란이라 할 수 있다. 실로 인간의 생명보다도 국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온 본말 전도가 바로 사상의 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야마토 신이치는 미나마타 병이든 이타이타이 병이든 그 원인이 된 폐수를 방류한 기업이 메틸수은 화합물이나 카드뮴의 위험성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을 주민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면 어떤 결과가 될지 명확하지 않은가. 그런데 공해가 사회 문제로 되고 나서도 기술자도 기업 경영진도 모른 채 했다. 그 결과 귀중한 인명을 잇따라 빼앗아갔다. 거기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명을 빼앗는 것도 용인해버리는 이코노믹 애니멀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마성적인 사고가 잠재해 있었다. 공해 물질을 아무데나 내보낸 기업 측은 수많은 사망자와 환자가 나와도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라며 끝까지 시치미를 떼려고 했다. 주민을 지켜야 할 행정 담당관도 그 기업이 세수를 비롯해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기업에서 지원받는 정치가들도 기업을 옹호하고자 교활하게 움직였다. 또 주민들 중에는 공해 기업에 아첨하며 권력과 세력 있는 자에게는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득이라는 자세를 계속해서 취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보신과 야합의 마음이 만든 구조가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야마토 신이치는 공해의 만연에 격한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다. 신이치는 공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 단호히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심했다. 그것이 불법자로서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970년 5월 3일에 열린 본부총회에서 심각해진 공해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서 8월에 개최한 남자부, 여자부, 부인부 학예 강습회에서도 공해 문제를 호소했다. 공해는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마성의 모습을 점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마성과 투쟁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근본적인 해결 방도는 불법에 의하는 길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9월부터 10월에 걸친 신이치는 9월부터 10월에 걸쳐 신이치는 공해 문제를 주제로 2가지 원고를 집필했다. 하나는 어느 대기업 출판사가 발행하는 종합월간지가 청탁한 원고였다. 일본은 공해 실험국인가 라는 제목으로 펜을 들어 반공해 투쟁에 화살을 날렸다. 여기서 신이치는 우선 미나마타 병이나 이타이타이 병 등은 공해라기보다 그 본질은 도의적 책임이 결여된 기업이 일으킨 사건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정의의 마음으로 갈고 닦은 펜은 악을 파헤치는 가장 예리한 메스가 된다. 이어서 신이치는 앞으로 확실히 공해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은 광범위한 지구적 규모로 공기, 물, 토지가 파괴되고 오염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공해는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의 도의적 책임감과 노력만으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이며 가해자라도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만인에게 공통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그 공해의 요인이 바로 진보지상주의이며 환경을 지배하려는 끝없는 욕망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그로 인해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현대 물질적 번영이 이룩된 면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문명을 근본적으로 비뚤어지게 하여 공해라는 전 인류적인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신이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포착하는가 하는 점에서 시작하여 인간과 이를 둘러싸고 뒷받침하는 문화적, 자연적 환경의 관계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그는 공해를 극복하는 면에서 생명 존엄의 철학이 필요하면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 내실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생명 존엄은 이제까지 누구나 다 해온 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끝없이 환경 지배를 재촉한 독선적인 사상 속에 마저 생명 존엄이라는 발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잘못된 인간 생명의 존엄관이 바로 무제한적인 자연 파괴와 오염을 낳은 원흉이다. 그래서 신시는 이렇게 써나갔다. 자연을 인간에게 정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아무리 파괴하고 희생하게끔 해도 상관없다는 휴머니즘은 실은 인간의 에고이즘이며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티 휴머니즘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더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이를 둘러싼 환경으로 자연은 하나라는 시각에 입각한 휴머니즘이어야 한다. 본래 인간도 또한 하나의 생물이며 대자연을 만든 유구한 생명고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고리는 생명이 겹겹으로 서로 이어진 생명의 연쇄이기에 하나가 파괴되면 전체가 변조를 초래하고 한 군데 동물이 섞여 들어가면 전체가 오염되고 만다. 또 인간이 무한하다고 굳게 믿는 자연의 은혜도 믿은 자연의 은혜도 실은 유한하여 지구라는 우주선의 저장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독선적인 휴머니즘에 뒷받침된 인류 문명은 자연의 재생산 능력을 훨씬 더 웃도는 소비를 계속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며 생명적인 자연의 메커니즘 그 자체를 파괴한다. 야마토 신시는 그와 같이 주장했다. 또 신시는 이 원고에서 대기, 토지, 물 등은 유한하며 인류가 공유해야 할 재산이라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이들을 소비하는 데는 그 어떤 제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공장 등은 산소 소비량에 따라 자치단체에 돈을 지불한다. 수목 벌채도 자치단체에 돈을 납부하고 벌채한 다음에는 묘목을 심기를 의무화한다. 징수한 돈으로 공해 방지 기금을 만든다 등이다. 더 나아가 신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 본래 정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공해가 만연한 현실은 정치가의 무책임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에게 의식의 각성을 촉구했다. 경제제일주의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받아도 태어나게 있는 그런 정치가는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도 당연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라 보고 강력하게 적발하여 추궁해야 한다. 공해 문제의 주도권을 쥐어야 할 사람은 기업인도 정부도 아니다. 주민의 연대의식이 정부를 움직이고 기업까지도 움직인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공해특별조사관을 만들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것과 과학자와 주민이 협력해야 한다는 등을 제안했다. 야마토 신시는 공해 문제 해결은 주민운동, 시민운동 전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바꾸고 시대를 움직이는 주체는 민중이다. 민중이 현명해지고 변혁의 주역이 되어 일어서야 비로소 역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 민중을 촉발하고 자각하게 하여 시대 건설의 주역으로 만드는 운동이 우리의 광선유포다. 신시가 쓴 일본은 공해실험국인가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80장이 넘었다. 이 글은 대기업 출판사가 10월 상순에 발간한 종합을 건지 11월 호에 게재되었다. 계속해서 신시는 10월 하순에 나온 동양철학연구소가 발행하는 개간지 동양학술연구 추계호에도 공해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실로 끊임없는 언론 투쟁이었다. 성난 파도처럼 추격하는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시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타이틀은 인간과 환경의 철학이다. 여기서는 일본은 공해실험국인가에서 제기한 문제를 더욱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었다. 신시는 공해 문제의 연원은 자연이 아무리 파괴되어도 조화를 유지한다는 낙관론과 인간만이 우주의 모든 것에 군림해야 할 자격을 부여받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을 근저에서 뒷받침하는 그 발상의 일단이 구약성서를 잘못 해석한 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구약성서의 천지창조장에는 신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여 이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신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이야말로 온갖 생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보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함은 인간이야말로 지상의 지배자이고 모든 생물은 인간에게 복종하며 따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중에 이루어졌다.
당초 구역성서에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미는 그 후에 해석과는 상당히 달랐던 모양이다. 당시 유대의 지배자 왕은 신에게서 질서 유지를 위임받은 자이며 기본적으로 유대 백성은 모두가 동료이며 같은 민중이었다. 따라서 지배라도 독재자가 민중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것과는 다르고 질서 안정에 책임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에 가깝다. 만일 인간이 신을 무시하고 동물이나 자연을 예속시킨다면 이는 창조주가 되는 격이며 가장 불손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결국 이 당초의 생각에서 벗어나 글자 그대로 땅을 정복하라고 해석하여 인간을 지상의 지배자로 보는 사상이 생겨났다. 또 기독교가 확산된 유럽은 일찍이 대부분 천고의 산림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정복되지 않은 자연은 야수나 악마가 숨어있는 암흑의 세계라고 여겼다. 이를 개척하여 문명의 빛을 비추는 일은 신의 왕국을 넓히는 일이며 바로 그 노동은 신에 대한 봉사였다. 신실은 같은 차원에서 말하면 이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데서 과학이 진보하고 발달했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과학과 기술이 지금 인간 자신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위협이 되어 닥치고 있다. 그것은 이 정복과 지배라는 철학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파국이며 인간 존재가 우주의 만물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관계를 무시한 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더 나아가 공해를 해결하려면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문명 그 자체의 체질을 다시 고쳐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의 생명천리를 언급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불교 철학은 의정불이라고 포착한다. 의정불이란 의보와 정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며 정보는 생명주체이며 의보는 그 생명체를 형성하고 그 활동을 돕는 환경세계다. 생명주체와 그 환경은 일단 개념으로 나누어지지만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계하며 일체를 이룬다. 이것을 더 체계한 천리가 일념삼천이다. 일념삼천은 생명의 실체를 삼천의 범주로 분석해 논한 것으로 불교 생명철학의 극설이다. 그 속에 삼세간이라 하여 오음, 중생, 국토를 들고 있다. 오음세간은 개개인의 생명을 생리적, 심리적으로 보는 견해며 중생세간은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인 견해다. 국토세간은 그 생명과 자연환경의 관계성 측면이다. 불법은 대우주 전체를 생명으로 여기고 초목이나 돌, 모래 한 톨에도 부처의 생명이 실제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종국의 당체로 본다. 그리고 신은 인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더욱이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철학적 사상적 기반이야말로 대승불교의 천리라는 사실을 강하게 호소하며 인간과 환경 철학을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조화벌간지에 기고한 일본은 공해실험국인가와 함께 칭찬과 공감의 폭을 넓혔다. 당시 공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각지에서 공해 반대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신씨는 공해를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문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지구적 규모로 진행하는 공해를 초래한 사상의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 그 근본적인 해결 방도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에 신씨가 쓴 논문에 특징이 있었다. 학회본부에도 찬동의 소리가 많이 들려왔다. 절찬을 아끼지 않는 식자도 있었다. 특히 대학부를 비롯한 학회 청년부는 이 논문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청년들은 불법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여는데 절대 불가결한 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생명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명을 한층 깊이 자각했다. 이 무렵 공해 문제에 몰두한 학자들이 차츰 창각에 강한 관심을 가졌다. 신심을 시작한 공해병 환자나 그 가족의 삶을 보고 신앙의 힘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공해병에 걸리면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든다. 살아갈 기력을 잃거나 원한의 불길에 가슴을 태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학회원은 인생의 희망과 사명을 발견하고 슬픔의 구렁에서 가면이 일어서서 소생했다. 올바른 신앙은 무한한 힘과 용기를 이끌어낸다. 신심이 있는 한 결코 절망은 없다. 공해 문제를 극복하는 커다란 열쇠 가운데 하나는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여하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미나마타에서도 학회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미나마타에서는 1953년경부터 학회원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아직 원인 불명의 기이한 병으로 여겨지던 미나마타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그리고 어천을 중심으로 사지의 감각장애, 운동실조,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다. 환자가 겪는 고통은 물론이고 치유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고뇌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환자가 있는 집안은 누구나 다시 실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며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는 학회원 말은 희망의 빛으로 가슴에 와닿았다. 1961년 나중에 태아성 미나마타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딸을 가진 야마가미 히데오가 입회했다. 절망 끝에 시작한 신심이었다. 야마가미는 자녀를 4명 두었는데 1955년에 태어난 막내딸은 목 부분이 좀처럼 꼿꼿하게 서지 않아 고개를 가누지 못했다. 또 4살이 되어도 걷지 못했다. 병원에 데려가도 의사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미나마타 병은 미나마타만의 어패를 먹은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은 유아가 걸릴 리는 없다고 믿었다. 더욱이 야마가미 자신도 미나마타 병에 걸려 몇 년 전부터 평형 감각이 둔해졌다. 손발이 심하게 저리고 두통을 자주 앓았다. 야마가미는 건설회사에 근무했는데 미나마타 병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차츰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해졌다. 4명의 자녀를 안고 있는 집안 살림은 결코 넉넉하지 못했다. 더구나 막내딸은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다. 더 나아가 장남도 몸이 약했다.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은 어찌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감이 더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생활이었다. 그 고통을 잊으려고 야마가미는 쏟아붓듯이 술을 마셨다. 마시고 나면 난동을 부렸다. 손을 쓸 수 없었다. 현관문을 발로 차부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아우성치고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또 냄비나 가마솥까지도 땅바닥에 내던졌다. 아내도 자녀들도 그저 허둥거릴 뿐이었다.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밤은 없었다. 막내딸이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런 야마가미에게 학회원인 지인이 열심히 불법 이야기를 하며 입회를 권했다. 야마가미 씨, 이 신심을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따님도 꼭 좋아진다니까요. 내가 보증할 테니 함께 신심합시다. 힘찬 목소리였다. 진지함이 넘쳐 흘렀다. 그 밖에 희망을 걸 만한 길은 전혀 없었다. 반신반의했지만 야마가미는 신심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단 신심을 하면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겠다고 소개자와 약속했다. 그래서 근행도 거르지 않고 엄격하게 실행했다. 절복에도 한결같이 임했다. 교학도 진지하게 공부했다. 게을리하면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야마가미는 성실하고 의리가 두터웠다. 신심에 힘쓸수록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또 해압에 참석하면서 생명의 인가입밥이라는 것을 배웠다. 딸의 병도 내 병도 숙명이라는 문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숙명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불법이다. 그렇다면 나도 숙명 전환에 도전해보자.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주위 사람들은 신심에 힘쓰는 야마가미를 보고 술 다음은 종교인가 보군 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야마가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신심하고 나서 얼마 후 막내딸이 처음으로 일어서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그 현증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야마가미 아내도 입회했다. 그러자 이번엔 딸이 말을 했다. 엄마, 부부는 놀라움이 컸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 신심은 엄청나다. 확신은 확고부동하고 희망과 용기가 부부의 가슴속에 넘쳤다. 가정은 어느 사이에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막내딸은 7살 때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야마가미도 아내도 검사 결과 미나마타병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의 손발 저림이나 두통은 가벼워졌고 아내도 자학 증상이 가벼워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야마가미 부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나마타병으로 고생하는 건 우리만으로 됐네. 이곳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광선유포를 해야지. 어리고 귀여운 딸을 보면서 부부는 서로 다짐했다. 이윽고 장남도 차남도 모두 일하러 나가게끔 되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야마가미가 제일 기뻐한 일은 의사가 지능이 거의 발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던 막내딸이 말을 이해하고 조금씩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야마가미네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었다. 그 담소의 중심은 태아성 미나마타 병을 갖고 태어난 막내딸이었다. 야마가미는 맹세했다. 병을 가지고 태어난 딸이 있었기에 우리는 신심하게 되었어. 딸에게서 불법을 배운 거야. 이 아이는 정말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 나도 미나마타에서 불행을 없애기 위해 분발해야지. 야마가미 부부는 홍교의 투사가 되었다. 야마토 신시는 괴로움을 도약대로 삼아 공해병에 도전하는 그런 동지의 활약을 자주 듣고 있었다. 공해와 투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깃든 생명의 마성과 싸우는 것을 말한다. 기업가도 학자도 관리도 주민도 모두 보신이나 에고이즘이라는 마성을 타파해야만 해결의 길이 열린다. 또 만인이 부처라는 생명 존엄의 대철학을 높이 내걸고 자신과 환경이 둘이 아니라는 원리를 제시한 생명 법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확고히 세워야 할 투쟁이다. 그리고 현실 사회에 개혁의 파동을 확산해야 한다. 인간혁명에서 사회변혁으로 바로 이것이 광손유포의 대운동이다. 신씨는 공해의 땅에서 과감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위해 진지하게 제목을 끊임없이 보냈다. 또 신씨는 공해 문제에 열중하는 연구자들도 만나 진지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공해에 대해 배웠다. 바르고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공해를 근절하고자 일어선 신씨에게 호응하여 세교신문도 자주 공해 문제를 특집으로 편성했다. 악을 보고 방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에 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교신문 기자들은 공해가 발생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철저히 취재했다. 그리고 또 공해를 낳은 근본 원인을 파헤쳐 해결 방도를 제시하고자 진지했다. 인류의 미래를 엄습하는 먹구름을 제거하고자 세교신문이 예리한 정의의 검을 뽑아 일어섰다는 사실이 신씨는 기뻤다. 1973년 봄의 일이었다. 세교신문사 직원과 간담할 때 한 기자가 말했다. 지난번에 미나마타에 취재하러 갔는데 공해병이라는 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나마타는 작은 시내입니다만 그 지역사에서 공해의 원흉이 된 화학회사 관계자와 피해자인 환자 가족 사이에는 대립의 골이 깊습니다. 미나마타에서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으면서 현지의 동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미나마타에 당분간 파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립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3년 전에 세이쿄 신문사에 들어온 다테 마사오 기자였다. 다테 마사오는 평소에 온화한 청년이다. 그런 그가 강력히 호소했다. 신씨는 그 진지함이 기뻤다. 또 청년의 적극적인 의견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미나마타 파견건을 편집 간부에게 상담하자 전원이 찬성했다. 1973년 4월 다테는 미나마타로 향했다. 고뇌하는 환자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취재 활동을 개시했다. 주변 외딴 섬에도 수차례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에도 수은의 해를 입고도 힘껏 꿋꿋이 살아가는 학회원이 있었다. 어느 부인은 미나마타 병으로 전신이 솔잎 끝에 찔린 듯이 욱신거리고 경련에 시달려왔다. 경영하던 식당과 잡화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기이한 병에 걸린 사람의 집에 마을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기 때문이다. 집세도 내지 못해 퇴거를 강요당했다. 그 부인은 절망 끝에 불법 이야기를 듣고 창각해 입회했다. 불가사의하게도 신심을 시작한 직후부터 통증이 그쳤다. 섬에서는 학회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었다. 입회한 그 부인에게는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다름없는 심한 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지 않았다. 진지하게 신심에 면려함에 따라 증세는 차차 회복되고 진통제 주사도 필요 없게 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신심으로 생명력이 증대하였다. 신심을 지독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부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섬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이윽고 미나마타 병의 원인이 화학회사가 방류한 메틸수은 화합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 간부는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때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한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욕설이 아니었다. 당신들 우리에게 잘못을 빌지 않아도 돼요. 그보다 본전님께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사죄하세요. 참회하세요. 미나마타 병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게 한 화학회사는 그 부인에게는 아무리 미워해도 모자랄 정도의 상대일 것이다. 물론 그 부인에게도 우리가 이런 병으로 고생한 것은 이 화학회사 때문이다. 당연히 화학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부인은 생명의 인가라는 차원에서 왜 자신이 미나마타 병으로 고생해야 하는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겁은 금세의 신심으로서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고 확신한 터였다. 아니, 병에 지지 않고 강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불법의 공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또 공해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그 부인은 꿇어 엎드려 사죄하는 화학회사 간부를 보고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괴롭혀 중죄를 범하고 말았다. 사회적인 책임이 추궁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인과위법에 의해서도 엄중한 가부를 받게 된다. 부인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본전님께 사죄하고 참회해서 멸제하라고 힘껏 호소했다. 다테마사오는 미나마타에서 취재를 계속하면서 고뇌를 사명으로 전환하여 미나마타를 공의 없는 불국토로 전환하겠다고 일어선 몇몇 동지들의 모습을 접했다. 미나마타에서는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교가 일어남에 따라 공해를 발생시킨 화학회사 종업원의 가족과 환자 가족 간에도 대립의 골이 깊어졌다. 화학회사 사원들 중에도 회사 공장 폐쇄 문제가 지적을 받은 이후로 계속 마음고생을 해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환자 가족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깊은 괴로움을 생각하고 화학회사 관계자에게는 결국 한결같이 증오의 눈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러나 학회 조직에서는 화학회사 종업원과 환자가 사이좋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담에 참석하며 절복하러 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학회는 함께 힘을 합쳐 미나마타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구축하는 일이 곧 서로의 사명이라고 자학하고 있었다. 다테는 학회 조직에서도 미나마타 중심자로 투쟁하고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리고 다테는 미나마타 동지들이 야마모토 회장을 철저히 구도하며 회장과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인생을 무상의 긍지로 삼고 있음을 알았다. 다테는 이 사실을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잘 알았네. 미나마타 멤버들을 만나겠네. 그리고 힘껏 격려하겠네. 신이치는 이듬해인 1974년 1월 규슈를 방문했다. 규슈에서는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규슈 대학회 총회, 청년부 총회, 본부 간부회 등에 참석하고 나서 홍콩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마치 틈새를 누비듯 나아가듯 가고시마에 있는 규슈 종합연수원, 현재는 21세기 기자연수원에 미나마타 멤버들을 초대하여 제1회 미나마타 버세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해합장소를 규슈 종합연수원으로 한 까닭은 이 연수원이 기리시마의 풍부한 대자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면서도 꿋꿋이 분발해온 미나마타 동지에게 기우장대한 경관 속에서 연기를 길러주었으면 해서였다. 신인간혁명 제15권 45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건이었습니다.